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빚을 진 것 같아요. 자, 그런 크게 공헌한, 대한민국에 크게 공헌한 분이 너무 그 세상을 일찍 떠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명복을 빌면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뭐 먹먹하고 그좀뭐 어떻게 보면은 참 글쎄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는 학자네 보면요. 근데 좀 넓은 세상을 갖다 살다 가신 분인데 대한민국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뭐 80세가 꽤 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갖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그분을 뭐 만나뵈지 못했어요, 사실요. 만나뵐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삼성 쪽 일을 좀 했고 그리고 또 우연히 또 삼성 쪽하고 또 조금 이렇게 인연이 없잖아요, 있었는데 뭐 뵐 기회는 없었어요. 사실 뵙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좀 먼 말치지만은 좀 사실은 늘 존경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짬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뭐 예의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교수로서는. 그래서 추모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에세이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갖고 좀 부랴부랴 좀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갖고 뭐 내용은 이제 뭐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나름대로 그분을 기리면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초인류 DNA에 심어준 기업인 이건희 바로보게 이 정도면은 좀 뉴트럴한 시간일 것 같아요. 뭐 정치 쟁점은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추도 기간이랄까 지나고 나면 아마 대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시사하는 거를 주의 달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뭐 싸우는 건 아니고 그분의 어떤 이제 영면에 앞서서 영면 중인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드리는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에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그 초인류 DNA를 이제 심어주셨죠. 근데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은 초인류 이런 얘기를 뭐 너무 흔하게 하잖아요, 보면요. 거의 일반 용어 됐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1987년도, 그러니까 이제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장 자리에 오른 일성이 바로 초인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울림이 없었고요. 너무 생소하니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이 초인류라는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머리에 이것이 각인이 된 거죠. 초인류가. 그 다음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초격차로 시간이 가면서 진화가 된 겁니다. 그게 삼성의 DNA가 된 것 같아요. 초인류. 인류가 아니야. 인류를 뛰어넘는, 인류하고 초인류는 사실은 1등과 2등의 차이 이상의 3배, 4배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의 어떤 이제 마술사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뭐 선대 회장이 되셨지만은 이병철 회장께서 말씀하신 이 산업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표현을 해보면요. 산업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이것도 그때 몰랐는데 한참 지나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 농사를 갖다 1년에 한 번 짓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야. 농사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구나. 쌀을 갖다가 공장에서 찍어내는구나.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뭐 문학, 관심은 뭐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그쪽에 일을 안 하셨는데, 그런 어떤 어휘에서 우리가 잡히는 게 있어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 그 다음에 87년도 그 당시에 초인류라는 얘기를 쓰신 게, 이게 바로 삼성의 DNA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뭐 기업에 기억자도 안 해봤고요. 맥시멈 해봤다면은 조교, 월급을 갖다 챙겨주는 건데, 물론 이제 사적인데, 그것도 그냥 쩔쩔매고 한 명인데도. 그런데 그 많은 참, 고용인, 월급을 갖다가 그게 쉽지 않죠. 따라서 시장 경제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남의 월급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죠. 어디 무슨 숨겨놓은 어떤 보화를 갖다 팔아서 그냥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거 진짜 어렵다. 이게 약간 서대 썼지만은, 우리가 여기 뭐냐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게는 열광을 해요. 하지만 진짜 치열한
소위 불가역적인 그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업세계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싸우고 미래를 예견하고 남을 책임지는 그 고독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아요. 그럼 몰라요. 저절로 수출을 내는 거야. 국가 뒤를 봐줬어. 우리가 물건 사줬어. 당연히 커야 돼. 못 크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고 기업이 3배, 4배 컸는데 종업원은 그대로야?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당연히 사람 뽑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 그리고 기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로 하죠? 사람을 뽑아라. 할 때 기업을 갖다 방문해요. 근데 언론인은 뭐예요? 맨날 그렇게 그냥 뭐, 미안하지만 반기업정서 실은 나름에서도 언론인이 기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광고료를 좀 더 내라. 이게 전부 다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예? 일자리? 그거는 사실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팔아갖고 자기 기업을 찾아가는 게 월급 아닙니까? 근데 그걸 평생 몰라. 그러고 조금 이제 안지혁 교수께서 우리 사실 사적이 왜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중박공원대 이제. 여기 제가 썼지만, 우연히 썼지만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사실은 다 알죠. 예, 이태리 대통령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통해서 문화 강국이 딱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대통령? 참 얘기해서 그냥 그만합시다. 예, 좀 화가 나서.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 그죠? 삼성 핸드폰 이거를 세계인의 손에 다 지어줬어요, 보면. 이게 지어준 거예요, 보면요. 또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가 뭐죠? 모든 사람들 핸들을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한국이 알려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진짜 대표적인 브랜드, 이것이 자동차하고 핸드폰인데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델리티 투 코리아, 로열티 투 코리아의 원천은 바로 사실 기업인입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뭐죠? 정주영,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장례 중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투 코리아, 로열티 투 코리아에 대해서 우리 진짜 감사해야 돼요. 놀랐는데 제가 이제 이제 컬럼을 갖다 이제 쓰고 나서 기자한테 좀 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 컬럼도 많이 공유가 됐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이건희 회장을 자기가 좀 잘못 평가했다는 그런 자기 어떤 그 회한, 20살, 30살 무슨 회한이겠어. 근데 어떤 후회가 막 쏟아났나 봐. 그래갖고 우리가 진짜 긍지를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걸 보면서 여태까지 맨날 좌파들이 말이죠. 그리고 쉬운 그 어떤 그 블랙 이미지, 그곳에서 젊은 친구들이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희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안하지만은 여태까지는 보면은 좀 약간 신란했어요. 모든 거를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금수저. 금수저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금수저가 유지가 됩니까? 근데 안 해요. 근데 자기 노력하면은 사실은 금수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양반 해체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흑수저였다고요. 이건희도 마찬가지고, 정중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흑수저에서 자기가 금수저 된 걸 모른다고 지금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 수저 색깔을 갖다가 너희들이 정하는 거다. 너희들이 정하는 거다.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DNA로서 그게 각인된 게 아니잖아요. 흑 색깔에 그거를 금 색깔로 바꾸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게으르면은 금수저마저도 흑수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많은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얼마 시간이 좀 허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분 정도로 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써왔으니까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게 말씀드리는데 이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삼성전자 운명을 바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걸 좀 찾는데 되게 애먹었어요.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했든 카이로스에 보면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참 시사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요. 그죠? 이거를 잘 찾은 것 같아. 삼성전자 운명을 바꾼 카이로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은 이건희 회장님은 굉장히 초보자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그건 뭐냐면은 선대 회장 살아계실 때는 입 빵꾸 다녔다고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수행비서 정도쯤 되는 어떻게 머슴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87년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93년까지 그냥 경청의 경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거의 침묵의 그런 이제 그 회장으로 이제 계시다가 하여튼 93년도에 그것이 이제 터진 거죠. 네. 그래갖고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어떻게 보면은 은둔과 경청의 그런 경영인을 어디에 광장의 무대로 올린 게 아닙니다. 극적으로
처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고 은유인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와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21세기 93년도면은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2000년 되면서 이제 세기 말이 되는 건데 그때 전환기 때 뭔가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잘 몰랐는데 그분은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뭔가 변의 분수령에 있는 어떤 그 지점에서 미래를 집권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앞으로는 초일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가지신 것 같아요. 87년대 그 얘기를 하셨고 이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환골 탈퇴하면 새로운 지평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키워드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미사여구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니 도대체 3만 명의 제품을 만들고 6천 명은 얼마 도대체 이게 몇 분의 1이에요 이게 5, 6, 30, 20%. 6천 명의 AS를 갖다 하면서 도대체 그 기업에 무슨 경쟁력이 있나? 이게 그분이 이러네요. 네. 질책한 이러네요. 그러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면 왜 프랑크푸르트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1993년은 EU가 탄생할 때예요. 그 다음에 또 김영삼 대통령, 사실은 그분은 이제 순박하신 분이죠. 그래갖고 이제 한국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관심이 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했을까? 왜 서울의 태평로 본사도 했는데.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도광양해 같아.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 결국 일본은 우리가 배우고 쫓아가고 경쟁자지만 언젠가는 눌러야 될 그런 경쟁자를 자극할 필요가 뭐였어요? 이게 도광양해. 이게 지금 이거 어려운 한자죠, 보면.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시진핑, 아니지, 시진핑 누구죠, 누구죠? 시진핑 조그만 등소평, 진짜 대단한 분. 그분이 얘기를 하신 거죠. 맞아요, 보면요. 도광양해.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에, 여기 이제 표를 일부러 안 넣었는데, 93년에서 2003년까지 10년 동안에 보면 엄청나게 변화했더라고요. 지표를 보면은. 옛날에 종 가전에서밖에 안 됐는데, 10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애니콜의 톱3예요, 톱3. 그 당시에는 뭐 노키아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이제, 경영, 어떤 전략으로서 신경영인데, 이거를 그 삼각 편대식으로 역할 분담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 그걸 누가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젠다 세팅은 사실상은 이건희 회장 머리에서 나온 것 같고, 소수. 그 다음에 기획은 구조본.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적폐를 보는 이 한심한 도대체, 이 적폐세력 도대체 말이죠. 그 다음에 실행은 누가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열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서포트가 누가 했었죠? 여기 보면 볼보이가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삼성 인력 개발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고요. 그 전에 또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왜 신경이 필요하지? 논리 개발하고. 그래서 완전히 5개 부족한 거예요. 아젠다 세팅,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조직, 그 뒤에 볼보이로서 바로 삼성 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삼성 인력 개발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김무중 회장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외연을 확장하는 세계 경영이죠. 근데 여기는 외연 확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내연의 어떤 지뢰되는 어떤 충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DNA 바로 뭐예요? 속도 경영하고, 그 다음에 위기 경영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파괴적 혁신이란, 그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크리스텐스 많이 알려준 거죠. 이것도 우리는 찾아낸 건데, 뭐냐면은, 이번 얘기 맞아요. 데이터, 우리가 얼마나 데이터에 짜 있습니까? 특히 경제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항상 데이터밖에 없는데, 데이터는 과거에 우리가 뭐예요? 이랬으면 이렇게 잘했을 거다라고 회환의 어떤 그런, 그걸 갖다 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과거 데이터, 죽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미래가 보입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에서 잘못 읽어서 이렇게 실패했구나. 페일러 사이언스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 미래를 보는 선각적인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요. 이게 데이터 의존하지 말라. 여기도 사실은 직관력을 가진 리더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병철과 이건희. 그분 서울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그분 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그 당시. 그래도 사실, 그분이, 아니, 지금 뭐 정정은 뭐 초등학교에 더 나오셨습니까? 세계 석학보다 훨씬 더 적어. 집전의 사고가. 우리 너무 창피한 거 보면요. 명색이 이거까지 갔다 와서 이거밖에 안 돼, 도대체. 너무 창피하죠, 도대체 말이야. 예? 여기 다 창피한 사람들 다 모인 겁니다, 보면 사실요. 난 좀 창피해 죽겠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안철 교수는 열심히 하셨으니까 나는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과학화 전략인데요. 보세요. 이게 이제 1993년도 아닙니까? 신경이요. 그러고 나서 4년 있다가 IMF 터졌죠. 그러고 나서 다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뭐냐면은 삼성전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권했어요. 그래갖고 그 반도체로 가라. 근데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은. 이게 선택과 집중은 대단히 무책임한 거예요, 보면은. 이거죠. 그럼 우리가 왜 과목을 들을 때 골고루 듣게 합니까? 하나만 듣게 하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은 말은 편해도 그거는 안 해요. 만약에 선택에 집중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성공했으면 인텔이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다고요. 예? 종량제 철에 담겨진 쓰레기가 더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디지털 컨버전스를 읽고 나서 다각화를 했다고. 이것이 이건의 어떤 기여에 보면요. 컨버전, 그러니까 그 디지털 컨버전스를 읽고 수직 계열화하고 다각화를 했다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건 뭐가 됐을까? 글쎄, 뭐 인텔하고는 뭐 좀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뭐 파원들이나 열심히 돌리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그 선대 회장이 이제 한 게 이제 뭐 반도체 이건데 그건 이제 앞에 했지만 뒤에 이걸 이제 좀 붐을 할 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는 치킨 게임이에요. 미리 선점해서 그냥 물량 공사하면 못 쫓아와요. 못 쫓아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슬럼프, 그러니까 경제 나쁠 때 뭐죠? 모든 게 다 싸잖아요. 따라서 그때 공장을 세우고 경제가 회복될 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때 공장을 세우는 거는 그건 불가능해. 누가? 오너 경영이, 아니 그 일반 전문 경영이. 그거를 혼자 할 수 있는 게 오너 경영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일본 애들은 뭐예요? 호황 때 공장을 져요. 공장 짓고 나면 불황이야. 어떻게 팔어? 우리는 뭐죠? 불황 때 공장을 짓는 거야. 불황 때. 그래갖고 호황 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 팔아서.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바지 사장과 오너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너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몰라. 물론 오너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몰라 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한 위기 경영인데 이거는 또 물론 이제 약간은 그 페인트도 있고 과장도 있으세요. 하지만은 사실은 맞아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잘 나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배당하고 말이죠. 그냥 뭐 기념관 세우고 그러면 안 돼 보면. 그러니까 잘 나갈 때마다 그냥 고춧가루 뿌리면 바로 일뿐이야. 그냥 10년 지난다고 해서 2003년에 10년 됐죠. 그죠? 그때 안 했으면 어떡할까? 참 그렇지만 지금 누구 했다고 이렇게 게을러? 다들 일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40주년이 2009년도 10월 30일인데 이때도 혹독한 얘기를 하셨어. 혹독한 얘기.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런 얘기. 따라서 속도 경영, 위기 경영이에요. 근데 구매 예술화, 이거는 사실은 구매 예술화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참 센세이션한 거예요. 제품을 갖다 만들 때 부품을 조립하는 거. 따라서 나한테 누가 갖다 줘? 쟤네들이고, 쟤네를 잘해주고, 쟤네가 잘해야 내가 잘 되지. 그걸 갖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예술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뭐 협성회라는 자발적인 그 조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 마켓을 만든 거죠. 그냥 장터야, 장터. 삼성전자의 장터가 협성회예요. 저도 거기 옛날에 무슨 약간 좀 가서 구경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또 치열하니까 한번 그 삼성 납품업체는 영원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맞죠.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 이런 어떤 결속력도 있지만은 또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시켜요. 치열하게. 그래갖고 또 잘하면 또 사주고 아니면 좀 행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사다리를 갖다 누가 놔줬냐? 삼성이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죠? 시장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생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가서 팔비 들어서 뭐 누구를 해달라 이거는 안 해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협성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포탈을 하다 보니까 소위 SCM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때 나온 것 같더라, SCM. 그게 이기는 거죠, 보면요. SCM 아이디어 나오고, 그전에는 뭐냐면 협력 포탈이고, 그전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포탈로서 협성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을 빼들어본 이건희. 저도 그 배너를 여러 번 봤어요. 옛날에 봤을 때 뭐 알아요? 어릴 때 한 번도 몰라. 근데 나중에 대학교 돼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모든 게 다 들어갔어, 배너에는. 스펙타클, 무슨 우정, 배신, 종교, 사랑, 다 들어갔다고요. 마지막 전자장면, 그건 메슬라고 하는데, 메슬을 다 하실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은 조금
우리 또래는 아는데 조금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배너, 메슬라. 전체 경기를 아는데 그냥 뭐 배너는 그냥 그래요. 근데 그냥 채찍이 없어요. 말에. 메슬레라고 거기는 뭐 로마 그쪽이죠. 그냥 뭐 대단한 그냥 자동차로 치면은 그냥 뭐 휠에다 카바를 씌우고 그냥 썬루프를 하고 그냥 대단한 전차에 보면은 그러고 밖에다가 톱니를 달아갖고 옆에 지나가는 저기 전차를 갖다 이걸 갈아서 넘어뜨리는 게 특권이 그런 메슬라라고. 손에는 휘황찬란한 채찍이 있어. 그냥 채찍. 당연히 왔어, 당연히.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말들이 뒤로 돌아봐. 그만 때려. 네, 농담이지만. 그래 결국은 배너가 이겨요. 채찍을 갖지 않은 배너가 이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걸 보고, 그게 사실 메슬레는 왜 채찍이지? 왜 배너는 채찍이 없지? 그거지, 그거. 그걸 보신 것 같아. 그거를, 배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센티브, 여기 이제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보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온 이건희 회장의 경영철학, 그 패러그래프 아래에,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는 있어요. 인센티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인센티브란, 인간이 만든 위대한 고안 중의 하나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게 한 요인이라는 점을 사장단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전달해 드리는 거죠. 인센티브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고안이야, 고안. 어떤 몇 디바이스는 안 해야지만 그냥 정신적인 뭐죠? 채찍이죠. 그리고 격려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게 된 뭐야? 요인이 바로 이거다, 그거죠.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경제학자 아니지만은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본성을 깨뜨려 본 거죠. 우리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에크적인 그런 사고 다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누가 자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겠다. 그거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정책, 뭐 그런 것보다도 정책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자기가 자기한테 최선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리더죠, 보면요.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채찍을 드는데. 그래갖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상필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잘하는 본인이야, 본인. 그는 구성원이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건희 회장하고 또 앞에 선대 회장은 맨날 업의 본질이 또 맞는 얘기예요. 업의 본질을 모르게 맨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옆에 가서 변두리 세매는 거라고. 좀. 업의 본질을 알면은 딴 데로 가지를 않아요. 그 영역에서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품질 경영도 업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품질 경영을 생각해낸 겁니다. 안에 외연으로 가는 거예요. 외연으로. 죄송하지만 그 당시 세계 경영이라는 것이 참 그 김우중 회장한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네. 외연 아닙니다. 업의 본질이 뭔가. 업의 본질을 사실 숙고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격차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페이지까지 왔는데 언급하지 않을 수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사실 바이오야, 바이오. 이거 그 당시 누가 알았어,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들이요? 2011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조그만 사업부로. 그럼 그 구성은 훨씬 앞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에 여러분 바이오 그거 아셨어요? 근데 저게 뭐 생물학 전공은 아니잖아,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근데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그걸 감을 가지신 거예요. 물론 이제 바이오로직스 이름이 아니에요. 바이오 산업의 어떤 포텐셜을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유명한 얘기. 야, 돈은 신경 쓰지 마. 돈은 얼마든지 있잖아. 사람만 데려. 그래갖고 2011년도에 만들면 역사가는 뭐예요? 창조적 소수의 창조적 생각에 의해서 역사 쓰여진다는 얘기했는데 이건 기업사도 해당이 돼요. 기업사. 그래서 삼성 기업사는 창조적 소수의 창조적 생각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 중심에는 이건희라는 지인이 있었다. 거인이 있었다. 이거는 과정이 아니죠. 그 중심에는 이건희라는 거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건 아니지만 좀 문제를 얘기하면요. 포스트 이건희예요. 징벌적 상속세. 뭐 아시게 11조를 내죠. 11조. 그러면은 이건 뭐야? 보니까 대개 이제 갖고 있는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을 주식을 합치니까 32조가 되는데 11조 내려면 3분의 1을 팔아야 돼요. 3분의 1 팔면 다 무너져요. 그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아니죠. 그럼 뭐 누가 무슨 연납 제도를 이용해서 이건 테크니컬한 거죠, 보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요. 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분의 1을 갖다가 이제 8회만, 그러면 이제 현재 50%가 이제 상속세고요. 그 다음에 할증이 있죠. 대기업, 이제 주주니까, 지배주주니까. 그러니까 20%에서 이제 20%를 하면 60%의 3분의 2가 되는데, 그러면은 3분의 1을 왜 뺏어가죠? 이러면 가능할지 몰라요. 즉, 기업을 국가 철두철미하게 뭐죠? 키워줬고, 국민들이 그 기업을 사랑해서 그 기업의 제품을 써갖고 그 기업을 갖다 만들어줬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상속이 되고 나서 그만큼 사회 내nar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갖다 사랑해서, 그게 아니죠. 롯데 껌을 갖다가 먹을 때 롯데가 이뻐서, 아니, 롯데 껌이 싸고 좋으니까 그걸 사 먹은 거지. 그렇게 하면은 국가가 뒤를 봐주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줬어 그랬다? 그럼 모든 기업들이 다 흥해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무슨 이유로 3분의 2를 내놓으라는지, 이건 강탈이에요, 강탈. 강탈이죠, 강탈. 그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아시겠지만, 뒤를 읽어보시는데, OECD 회국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는 지금 상속세가 없어요. 3분의 1은. 재밌는 게, 그럼 OECD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5%쯤 돼요. 그건 뭐냐면,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들만 포함시키면 3분의 2만 계산했을 때 25%가 되고, 3분의 1은 없죠? 3분의 1을 갖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10%대 내려가는 거죠. 그게 맞아요. 10%대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요. 근데 뭘 도대체 다 내리는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뒤에 이제 다 썼지만, 이제 뭐, 넘어가겠는데, 제가 너무 시간 오래 찾으면 안 되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어? 그러면 사회적으로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상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데스 페널티. 데스, 죽어서, 그럼 뭐, 사망 벌과금을 내는 거죠. 또 하나, 맨날 하는 이제 사회적 형평성 제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11조를 뺏어와서 사회적 형평성에 뭐가 제고가 되겠어요? 뭐가. 그럼 기업 하나 죽여갖고 다 나눠가지면 얼마씩 들어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 경영은 사실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계주. 100m 계주, 4명이 바톤 타치를 잘해서 400m를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계주 하면서 뭐죠? 방향성을 잡아가는 기업 경영이에요. 그러면 바톤 타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걸 왜 못하게요, 도대체? 기업이 커갖고 뭐가 나쁘냐고, 도대체. 왜 고래를 잡아서 해체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외어 내빈한 것이 상속세예요. 사실 상속세는 세수 비중은 1%밖에 1% 안팎일 거예요. 1% 안팎. 뭐 있으나 마네. 그걸 갖고 도대체 이렇게 난리 피우면 됩니까? 그 다음에 과다한 상속세는 기업의 의욕을 꺾고요. 투자를 저해해서 악영향을 좀 크게 미칩니다. 돌고 돌아 청년의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돌고 돌아 청일자리. 그걸 모르죠. 네, 이걸로 제가 좀 시간 좀 많이 썼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 뭐 토론이죠. 뭐 간단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삼성에 제가 15년 동안에 근무를 했었는데 아직도 2005년 때 신입사원 때 교육받던 생각이 나요. 그 인력개발원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데 삼성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제기, 최고지향, 변화 선도, 상생 추구, 정도 경영. 이 5가지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는 그 인재제일, 사람이 제일이다. 그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얘기. 그리고 월드 베스트, 초일류,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 그런 것을 배우면서 삼성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서 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보는 많은 간판들, 네온사인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 삼성 이야기 하실 때 좀 관심 있는 분은 그 지역 전문가 제도를 아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보내줘서 2012년에 중국에서 1년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중국 관계가 참 좋았고 한국에서 왔다가 오면 많이 반겨주셨었어요. 그때가 2012년이 삼성 갤럭시 노트 1이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나온 걸 중국에서 샀었는데 그때도 중국 사람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산싱쇼지 허나하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저보고 삼성에서 왔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막 저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 증권이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걸 보여줄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그 중국 친구들한테 막 뭐 이런 앱 깔아주고 또 뭐 핸드폰에 조금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뭐 제가 뭐 지워주고 또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제 손수건으로 그분들, 그 중국 친구들의 핸드폰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이 마치 내가 만든 물건인 양 이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처가가 아프리카 가나에 있습니다. 가나 초콜릿 하는 그 가나인데, 이제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가나에 갔었어요. 가나 이제 아크라에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공항에 아프리카인데도 공항에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가장 큰 광고판이 삼성이었습니다. 파랗게 있는 그 광고판을 보면서 참 뿌듯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몸담고 있던 조직의 가장 큰 수장이셨던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단지 그냥 우리 회장, 그냥 기업의 회장님 한 분 돌아가셨던 것을 넘어서 이렇게 정말 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증권에 있으면서 한 2년간 담당했던 업무가 코퍼레이트 솔루션 팀이라는 걸 좀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견 기업들의 오너들의 고민을 갖다가 좀 해결해주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니면서 그 오너들, 기업의 CEO들 만나면서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를 여쭐 때, 여러 가지 사업 투자라든지 등등을 이야기하시다가 좀 더 친해지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나오실 때 되면은 이제 가업 승계,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꽤 큰 문제구나. 이분들의 머리에 좀 많은 고민이 되시는구나를 깨달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을 일구신 분들이 보통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또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보면은 의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녀분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 지분을 자녀한테 물려줬다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회사가 경영이 이상하게 될 거를 고민하시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또 그냥 본인이 이제 사후에 세금으로 이 지분 다 날라갈 거 생각하니 참 그러더니 그냥 사모펀드에다 팔자, 매각하고 내가 평생 만들어 온 회사지만 아깝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다 뺏기느니 그냥 더 경영 잘하는 친구들 막 넘겨버리자라고 넘기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그 2세 이제 물려받을 분들, 약간 CFO나 그런 걸 CSO 정도 하시는 분들, 한 전무 이렇게 하시는 2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버지 회장님이 이제 물려주실 때가 됐는데 그거를 미리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제가 물려받아야 되니까 이 지분 구조, 기업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좀 한 10년 전부터 물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등등. 그렇게 하면서 걱정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서 기업을 얘기할 때 고잉 컨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표 식용유였던가요?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닌데 하면서 식용유는 좋은 걸 써야죠.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이 기업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고잉 컨선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속세 이슈, 가업 승계 이슈에 있어서 이 걱정이 되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 고잉 컨선이 정말로 기업을 이어가려면 계속 걱정해야 되는 그 뜻에서 생긴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또 기업뿐만의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요 앞에 썼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재벌 걱정이라고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이 상속세 이슈가 그냥 11조나 내는 그런 재벌 대기업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바로 이슈가 된다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는데 제 친구의 정확하게 친구의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좀 갑자기 병환이 깊어지셔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연세 때면 좀 일찍 돌아가신 셈이죠. 그런데 집이 나름 뭐 괜찮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나름 아버지가 좀 사업을 이렇게 작게 하셨는데 이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뭐 속상하셨죠.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까웠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또 공시지가 와장창 오르고 하니까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까 뭐 집에 그렇게 캐시가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그냥 가정주부셨고 다른 수입도 없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결국 그 강남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남편 이런 것도 속상한데 나라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집까지 뺏어버리냐. 그러면서 원래 있던 그냥 쭉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도 쫓겨나서 그냥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됐다. 그러면서 그 상속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본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모든 부모들이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읽어놓은 것을 내가 나 때에서 다 쓰고 그냥 흥청망청 다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그걸 내는 사람들은 마치 불로소득,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축적한 그런 부를 사회가 다시 빼앗아오는 정의사회 구현의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조 교수님의 그 글을 보면서 OECD 국가 중에서 13개 나라에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업승계 이야기를 하면서 오너들을 만날 때 실제로 제가 봤던 거예요. 그 오너분들이 이민하시는 거를 실제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가장 많이 보시는 나라가 일단은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항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많이 언급하시는 나라가 싱가포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몰랐을 때 왜 싱가포르? 이랬더니 상속세가 없다는 거죠. 같은 재산을 축적했는데 이게 단지 내가 어느 국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산의 흐름이 60%를 뜯겨가냐 아니면 그대로 그것이 이어지느냐에 대한 선택의 초이스가 있을 때 내가 기업의 오너라면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것은 국가의 부가 우리가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국가의 부를 그리고 그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외로 쫓아내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볼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면은 뭐 라멘 가게가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던 걸 아버지가 하고 그 손자 이어가면서 몇 대에 걸쳐서 그 가업을 이어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오래된 기업들이 그 역사를 갖고 신스 1700 몇십 년 이런 그런 기업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가족이 이끌어가는 기업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왜 현실의 이 제도는 이런 것을 반대하고 아까 데스 페널티 사망함으로 인해서 거기다 이렇게 큰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고 그 업을 대대로 이어가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11조라는 큰 세금을 내시게 됐는데 매우 익숙한 단어였어요. 교회에서 11조 헌금 내잖아요. 10분의 1 내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씩이나 내냐 하면서 안타까운데 10%도 아까운 게 본능인데 한 60%를 내는 이런 상속세 제도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한번 개편이 돼야 할 서로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건 회장님께서는 사실 최고의 기업인이라고 들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각자라는 표현이 먼저 어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한국 기업은 이렇게 인류를 지향을 했습니다만 글로벌 기업까지는 나왔었죠. 손대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최고 기업, 인류 기업,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일본을 기업들을 넘어선 기업이다라고 평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꿈을 제시를 하신 거죠. 초인류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꿈을 제시했고 우리도 가능하다. 일본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냈고 찾아냈고 실천해낸 분이다라는 면에서 성각자다라는 말씀을 먼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질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혁신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과 이 경영 이런 것들이 총화적으로 잘 융합을 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성과와는 다르게 기업 경영에서는 분명하게 경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혁신에 따른 수익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것으로부터 풍요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을 이룬 혁신가가 바로 이건희 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떨까 보면 이건희 회장님은 아마 우리 사회의 영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가 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기업 문화를 만들으셨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기업 문화가 인류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회와 다른 정치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다른 분야까지도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그 리더십을 발휘한 그러한 우리 사회의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건희 회장님을 한번 제가 나름의 추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평을 해봤고요. 자세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이세경영이라는 것에서 이건희 회장의 모습, 진정한 모습을 저는 찾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세경영의 신화라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왜 사람들은 전문 경영인으로 가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뚜렷하게 그 성공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80년대, 90년대 보면 포스코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수익을 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사회의 축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기업이죠. 바로 오너가 없는 국민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20년, 30년을 뒤돌아보고 보면은 이 포스코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세경영이 성공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경영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세경영이 가진 장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이세경영의 장점이 두드러지게 빛났고 이세경영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삼세경영으로 가는 오너경영이 왜 우리 사회에서 중심 축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선대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이제 지목을 해서 삼남이죠. 삼남 이건희 회장을 지목해서 총수 자리를 맡기고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수의 자리로서 삼성을 이끌었습니다. 그 성과는 정말 대단한데요. 매출은 34배, 자산은 70배, 수출은 25배, 시가총액은 350배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이건희 회장의 성과이기도 하고 수치상으로 나온 성취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총액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서 28.2%로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났죠. 이것이 바로 성취를 이룬 기업이 이룬 이러한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성공과 함께 내적인 면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건 회장이 당시에 처음에 이 기업을 혁신을 이끌 때, 꽤 그래도 수익도 많이 나고 하면서 소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사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택도 없다. 이게 무슨 따라간 거냐. 그런 자만을 갖춰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항상 그 위기의식을 가졌던 분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그 위기의식을 늘 사람들한테 공감으로 조직에 같이 삼성을 이끄는 모든 임직원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끈기 있게 추진력 있게 그 위기의식이 삼성과 직원들을 같이 변하게 만드는 꾸준함, 끈기, 그리고 돌파력 이런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그 지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회장이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상당히 혼자 그 외로움을 극복을 하는 시기였죠. 혼자 어렸을 때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건 회장은 상당히 과묵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기간을 잘 버텨냈습니다. 이건 회장이 좋아했던 운동이 아마 레슬링과 럭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럭비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그 럭비에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힘, 그런 돌파력,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이런 것들이 아마 매료되지 않았나 싶어요. 레슬링 같은 경우는 뭐 끈기, 그 레슬링 선수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끈기.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건 회장의 그러한 경영에 이러한 그 힘, 뚝심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건 회장은 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위기의식을 강조를 하는 스타일로 경영을 이끌었는데요. 그 위기의식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5시간밖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 밀려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늘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이 삼성 직원들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자리 잡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충격적으로 봤던 예가 바로 핸드폰 부시고 태워버리는 화형식 순간이었는데요. 그 불량품이 많았던, 그리고 그런 불량품이 그냥 일상으로 여겨졌던 그런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죠. 무려 15만 대의 핸드폰을 불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불량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이 부분이 아마 이후에 반도체에서 수율을 엄청나게 높여놓는 그러한 삼성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충격요법까지도 이건 회장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초일류로 가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원가를 30%를 줄여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전문가로서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을 7시로 당기고 퇴근 시간을 4시로 당기는 이러한 충격요법도 실행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조건 나쁨을 떠나서 사람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내가 뭔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지역 전문가 제도와 함께 이건 회장의 그 경영에서 가장 빛난 부분이 바로 이 디자인 경영인데요. 우리 사회의 물건들이 좀 조악하다라고 싶고 또 일본 제품을 따라하는 듯한 수준에서 이제는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세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모든 제품들이 이러한 디자인 경영을 받아들이면서 세계 수준의 세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 세계 전문가가 나오면서 세계 경영의 그러한 호흡을 맞추면서도 세계 시장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이러한 경영 태도, 이런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바라보고 또 그 변화의 방향을 리더십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더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핸드폰 신화, 우리가 이 반도체 신화는 정말 대단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말인데, 이 핸드폰 신화는 조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강도 높게 주문한 부분이고, 이젠 한 사람씩 다 핸드폰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주문, 이런 부분들이 이 핸드폰 신화를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하나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어서 이 핸드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 경영에서의 새로운 아이템, 그러니까 새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내고 하는, 그리고 그 찾아낸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성공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의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고의 기업인인 바로 이건희 회장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국적은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삼성도 한국을 본사로 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치 리스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해 왔는데요. 삼성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스캔들은 아마도 이 정치는 사류, 관료 행정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라고 95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그 국민들한테 사실 공감이 가죠. 그런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괘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삼성의 정치 스캔들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더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는데 좀 더 자극을 주는 그러한 발언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기업을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또는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좀 잘 관리돼야 된다, 통제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게는 이러한 것은 도전이고 대드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사에 보면 양축이 있었어요. 현대라고 하는 축과 삼성, 아마 우리 경제계와 기업들을 이끈 양축이었는데요.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현대와 삼성은 라이벌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 대선에서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 두 라이벌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대가 몰라간 것은 아니고 뒤처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현대가 정치 리스크에 본격적으로 빠진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 수준밖에 안 돼, 차라리 내가 정치를 하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주영 회장의 정치 도전, 이 부분이 현대그룹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뒤처지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은 잘 참고 계속 기업, 경영, 그리고 혁신의 길을 간 것이 아마도 첫 번째 격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2세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 지금 두 현대그룹의 2세 경영에 가장 큰 성과를 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뛰어난 기업 경영을 성공을 했다면, 그 기업들을 세계 최고 기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두 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리더는 바로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워낙 뛰어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이 다소 낮게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런가? 저는 분명히 유산이 다르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건희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두 가지 더 뛰어난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재제일주의고요. 두 번째가 무노조 경영의 경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더 유연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뛰어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데 바탕을 이뤘고요.
반면 정몽구 회장은 두 가지 면에서 약간 다른 문화를 물려받게 됩니다. 특히 현대 안에는 강력한 노조, 거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불사할 정도로 전투적인 노조가 있죠. 이것이 바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를 가르는 큰 차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인재제일주의는 아마도 처음 삼성이 만들어진 때의 DNA와 같은 거였는데 이 DNA가 지금 와서 봐도 손색이 없고 현대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기업 문화의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선각자적인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은 이병철 회장이 정말 뛰어났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삼성이 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삼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유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세,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유산이 있고요. 3세로 경영으로 넘어간 이재용 부회장이 넘겨받은 삼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건희 회장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인재제일주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문호조 경영은 정치권의 압박으로 무너졌어요. 이 부분이 삼성을 옥죄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희 회장은 90년대 초반에 강력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신경영이죠. 그래서 경비절감, 최고 기업, 그다음에 최고의 그런 물품을 만들어라라는 강력한 혁신의 주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코어 공장이 바로 수원 공장이죠. 이 부분을 R&D 센터로 바꾸는 강력한 그러한 혁신 정책, 혁신을 가능하게 했죠.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삼성은 외환위기를 맞았음에도 오히려 외환위기를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빠른 다른 기업보다 아주 발빠른 변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가능했고요. 그러한 것을 내다본 이건희 회장도 뛰어났습니다만 그러한 변화를 허용한 우리 사회도 아주 좋은 경영 환경을 그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은 과연 그럴까? 지금 삼성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기업가 정신을 이재용 회장이 제시했을 때 그것을 과연 실천해낼 수 있을까? 우리 기업 경영 환경, 제도적 환경이 그러한 변화를 허용할까라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은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서 삼성이 더 나은 환경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희 회장이 저는 아직은 성과의 평가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가는요 당대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당대에 넘겨준 리더십, 후대의 경영 성과까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3세 경영이 성공을 하는 것이 마지막 이건희 회장의 성공의 마침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가의 성공은 당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 문화를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수준, 특히 하도급 협력관계라든가 또는 납품 방식, 지배구조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최고 수준을 삼성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반기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재벌을 욕한다고 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거나 협력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흠집을 잡고 있습니다만 삼성에게 그런 흠집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초일류 기업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미 초일류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삼성의 지배구조 그리고 협력관계 이런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어려움, 경직성이 지금 앞으로 높아졌을 때 삼성이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삼성이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은 정치와는 다르게 이 현실에서 항상 발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고의 과정을 이건 회장이 묵묵히 실행해낸 것처럼 앞으로 삼성 그리고 이재용 체제가 그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성과, 기업가로서의 평가를 받는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건희 회장님의 그런 뛰어난 리더십을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삼성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뛰어난 기업 문화를 한 단계 더 높여가는 그러한 길을 기업가로서 또는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조직원으로서 기업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 조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 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에서 거기서 그렇게 신경했을까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침 저는 삼성 종합기술원에 자문교수를 했고 제 인생의 멘토 중에 한 분이 손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침 이건희 회장이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신경을 할 때 비서 역할을 한 2년 가까이 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한 가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그 도쿄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뉴욕 등등 전 세계에 이제 삼성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그 기착지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그 도쿄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행기 가는 도중에 하나의 보고서를 봅니다. 그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일본의 고문인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후쿠다라는 분이고 한 분은 기보라는 분이셨습니다. 후쿠다라는 분은 그 보고서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그 디자인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의 어떤 타입이 A, B, C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삼성전자에서 오늘 임원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섞어서 굉장히 애매한 제품의 형태의 디자인 경영을 하더라라고 해서 그나마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삼성의 위상을 봤는데 게다가 그런 말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두 번째 이제 기보라는 분이 또 여러 가지 이분은 삼성전자의 사업장을 쭉 돌아보면서 고문으로서 느꼈던 말을 보고서했습니다. 첫 장이 뭐냐면 삼성의 그 현장에 가보면 밑바닥에 이런 콘센트가 막 깔려 있는데 그 누구도 밟고만 다니지 정리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까지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은 절대로 우수한 인류,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런 논지였어요. 그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울고 싶은 사람 빤만 격으로 지금 막 임원들을 다구치고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아예 그 보고서를 접고 같이 수행했던 임원들한테 비행기에서 7시간 혁신의 필요성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서 프랑크푸르트에 가는 도중에 다 연락해서 임원 한 200여 명을 프랑크푸르트에 다 모이라 했죠. 근데 하루 반 만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이 좋은 말씀 하시나 어쩐 일이지? 라고 해서 뭔가 말씀해봤자 하루 이틀 하시겠지 했는데 이게 5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됐는데 금요일 날까지도 이건희 회장이 느꼈던 그 혁신에 대한 그 인식, 이런 변화가 별로 없다 생각해서 마지막 날은 이 티스푼을 던졌다는 티스푼 사건까지 일어났죠. 그 어떤 혁신의 출발점이 거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을 평가하면서 보통 이제 전제양세 보면 용장, 맹장, 지장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저는 지장에 가깝다고 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지장, 맹장, 용장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장군은 운장. 운이 따르는 장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희 회장은 지장이면서 운이 따랐던 장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영학 관점에서 보면 보통 그 기업가 정신을 얘기를 하죠. 앙트레프러너십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한다면 오늘 이제 이번에 자꾸 하신 이건희 회장님이 아시는가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에는 그죠?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변화 혁신을 이끌고 기회를 선점하고 그래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서 기업을 영속하게 하는 그런 실천가가 기업가 정신의 어떤 대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욱이란 그 회장님, 비서였던 분을 통해서 이런 말 들었어요. 손 회장, 난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대기업 회장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건희 회장이 입버릇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기업을 이끄는 혁신을 해야 되는 수장으로서의 볼품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좀 아까 최승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병철 선대 회장은 좌우명이 목계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닭. 어떤 변화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휘짐이 없고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그게 목계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좌우명이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회장으로 이제 취임하고 추대하고 남겨준 좌우명은 경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인재, 그죠? 인재 활용해서 뭐 의구심남 쓰지 말고 쓴다면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디딤돌이라는 건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청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이건희 회장과 대담을 하고 이런 문구를 썼어요. 그의 한마디가 나의 10마디를 누른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말씀을 다 상대방을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한두 마디 던지는 게 그 무게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사뇨전기의 이유의 사토시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분이 이건희 회장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해안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색하는 인물이다. 전 이걸 통해서 이건희 회장을 인물됨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순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초, 중, 고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통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 빠진 것이 영화였습니다. 한 500~600편을 봤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보통 사람처럼 영화 광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화는 첫 번째는 자기가 관람객 입장에서, 두 번째는 감독, 세 번째는 시나리오, 네 번째는 주연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입체적인 사고를 키웠다는 거예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중고교 시절에는 이제 자기가 스포츠에 빠져서 뭔가 스포츠를 통한 정신력을 좀 키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세대 대학교 상학부에서는 역시 그때도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를 갖고 있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어떤 진수를 자기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홍사덕 위원을 홍사덕 위원 얘기 들어보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기가 중고등학교 교수를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반일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건희 회장은 사덕, 야 우리 너 일본어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쓸데없이 일본 공부해? 우리가 지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일본을 배우려면, 알려면, 넘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했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 가서 또 연수할 때는 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 중고, 대학교, 또 좀 커서 또 이제 이병실 회장 밑에 10년 동안 이렇게 기간을 지키면서 자기의 경험을 일일이 체계화해서 기업 관리에 힘쓴 분이 이건희 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잘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떤 뭐 줄줄이 큰 말 하지 않고 핵심만 주로 딱 전달하는 어떤 식이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사례를 잘 들었다고 그래요. 혁신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 1만 고도를 넘지 못하면 떨어진다. 이게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쓰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치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의 최순호 원장님의 토론의 내용을 추격하면은 저는 3P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삼성은 3P 혁신을 하는 곳이다. 첫 번째 P는 people이죠. 그러니까 정신교육,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삼성 헌법이죠. 아시는 것처럼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이것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 비서에게, 그 손옥에게, 손옥 회장, 우리도 이제 헌법이 필요하겠어. 그 당시 이 기업의 사람치고, 아니 국가의 헌법이 있지 무슨 기업의 헌법이 있나, 그 얘기를 자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임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다시 찾아갔다는 거죠. 회장님이 헌법 말씀하실 때는 이미 회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나온 게 여기 이제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임원들 들어보니까 인간성,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이해가 돼요. 근데 예의범절과 에티켓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했더니만 예의 들기를 어느 식당에 노인 두 분이 국밥을 먹으러 오셨는데 마침 젊은 친구들이 먼저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 그랬을 때 주문하기 이제 전인 모양인데 그랬을 때 주인이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저기 노인분들이 좀 기댈 것이지만 먼저 주문을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젊은이들이 아유 그러면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건 예의범절이고, 주인이 말없이 하는 게 직접 어리지만 젊은이한테 양해를 거는 것, 이것은 에티켓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혁신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차후에 삼성의 금기를 만든 게 4가지입니다. 예의 없는 것, 억지, 그 다음에 거짓말, 뒷다리 잡지 말자, 뭐 이렇듯이 항상 이건희 회장은 사색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딤돌 개념이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준 3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은 항상 징검다리처럼 디딤돌 역할을 해라. 너는 디테일한 사업부보다 어떻게 삼성이 방향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탈을 없는 키워드를 찾는데 이분은 평생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 나온 것이 양보다는 질, 질에 한계 있으니까 이제는 신경영, 그 다음에 5Y라고 하는, 여러분 왜를 자꾸 생각하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선대 회장님한테 배운 거라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이 기업의 CEO를 만나면 질문은 간다 합니다. 김 사장, 회사 좀 얘기해봐. 얘기하면 2번째 묻는 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또 문제를 얘기하면은 3번째 이병철 회장.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떤 결정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4번째가 그거만 하면 다야? 다른 문제는 없어? 이렇게, 요게 선대 회장 때부터 질문을 계속 꼬리로 끼로 깊게 묻는 5Y가 아예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지금 부회장도 마찬가지라는데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디자인이 한참, 디자인과 경영은 같은 것이다. 디자인 경영. 그걸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 키워드 내셨고, 창조 경영 얘기했고, 이건 요즘 마지막으로 제시한 키워드가 마하 경영입니다. 초음속기가 마하 2배속으로 음속의 2배로 날아가려면 모든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엔진, 자재, 모재. 그렇듯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이 2014년은 1월달 신년사가 그거였어요. 마하 경영이면서 한 번 더 변화해 바꿔보자. 그만큼 이제 혁신에 대한 주체자로서 역할을 끊임없이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분이고요.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학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 줄까 한다 치면, 이제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이건희 회장 사후에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어떤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행, 용, 훈, 평. 지는 뭐냐면 리더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리더가 먼저 학습해야 된다 해서 삼성에서 어떤 사람보다 많은 보고서와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건희 회장은 자기의 역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청, 그 다음에 인재 육성,
그 다음에 디딤돌, 그 역할을 자기는 이제 열심히 행한 분이시고, 그리고 인재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재미난 거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데, 한때는 말이죠. 삼성에서 운이 따르는 인재를 찾으라 하는 때도 2년 동안 있었어요. 전 세계 그 수많은 인재를 들어와도 인재가 되도록 역할을 못하는데 어떤 친구는 큰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운을 찾는, 운이 있는 인재를 찾으라.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만큼 인재 등용에 힘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삼성처럼 오신 분처럼 삼성처럼 인재 육성에 그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이죠. 어찌 보면 가장 엄격한 평가 시스템이 이제 평이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리더 영어로 LEADER을 이니셜로 한번 어떤 게 리더일까를 우리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과 연구들과 논의해서 정한 게 있어요. 리더의 첫 번째 L은 listen입니다. listen. 잘 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E는 educate. 리더 스스로가 항상 공부하고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educate. 세 번은 A, assist입니다. assist. 그래서 리더가 습관적으로 해야 할 말은 뭐예요? May I help you? 뭘 도와주면 되지? assist고요. D는 리더는 discuss, 토의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evaluate, 평가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R은 response인데요. 리더는 항상 누군가 임직원이 물어보면 정확한 반응, 대답이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리더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정형해 봤더니 이건희 회장이 했던 지의 행, 용, 훈평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건희 회장을 접했던 기업 임원들은 처음에 항상 만날 때마다 조금 표현이 뭐하지만 쫄았다고 하죠.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죠. 많은 CEO가 실수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는 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의 이론은 모르더라도 이건희 회장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배웠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온 김에 피터 드러커가 그 전부터 현존하는 것은 쓸모없어진다. 그 얘기를 우리 이건희 회장이 항상 했죠. 5년, 10년 뒤에 지금의 삼성의 머드글은 다음이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마무리 정리하면 최순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갖는 그 퍼스트 무버, 그다음 이노베이터, 또 체인저, 또 퍼포먼서 하는 이런 어떤 그 성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경영학자 측면에서도 연구할 과제를 주고 가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접 장례상했지만 고인의 명복을 벌고 또 삼성의 DNA를 심어준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생생했던 그런 프린시플, 정신, DNA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